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오니즘이라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오해도 많은 주제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역사학자 야코프 랍킨과 제프리 sak스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데요. 먼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오니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뿌리가 사실은 두 갈래였다는 점,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대인 공동체 내부에서도 얼마나 의견이 갈렸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반유대주의와의 역설적인 관계, 현대 정치에서의 영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시오니즘과 유대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시오니즘, 우리가 아는 이야기. 우리가 보통 시오니즘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오를까요? 과연 시오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맥락 몇 가지가 빠져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시오니즘을 20세기에 있었던 유대인의 민족 자결을 위한 일종의 사회주의 운동으로 생각하곤 하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우파적으로 변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요, 이런 인식이 시오니즘을 하나의 단일한 흐름으로만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역사는 우리가 살펴볼 자료에 따르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인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오니즘의 뿌리가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른 또 다른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세속적 시오니즘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오니즘이에요.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불었던 민족주의 열풍 속에서 나왔죠.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반유대주의의 위협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보호할 우리만의 민족 국가를 만들자는 거였죠. 이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보다는 정치적, 민족적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 세속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뿌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독교 시오니즘이에요. 이건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운동인데 전천년설적 세대주의라는 특정 신학에서 비롯됐어요. 핵심은 뭐냐면 성경의 예언대로 유대인들이 성지로 돌아가야만 세상에 종말이 오고 예수가 재림한다는 믿음이죠. 삭스 교수는 이게 유대인들의 시오니즘보다도 먼저 나타난 아주 강력했지만 우리가 종종 놓치고 있는 흐름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영국과 미국 역사의 그 뿌리가 깊다고 해요. 자, 그럼 이 둘을 비교해 볼까요? 세속적 시오니즘은 민족 자결권이 목표였고 반유대주의와 민족주의가 그 동력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됐죠. 반면에 기독교 시오니즘은 성경 예언의 실현이 목표였고 신학, 특히 종말론이 동력이었어요. 시기적으로도 유대인 시오니즘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부터 유대 국가라는 아이디어 뒤에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동기가 함께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시오니즘이 시작될 때부터 이렇게 두 개의 다른 뿌리가 있었다면 유대인 공동체 내부는 어땠을까요? 보통 시오니즘 하면 모든 유대인이 지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역사적 기록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분열되어 있었죠. 놀랍게도 20세기 초반만 해도 유대교의 주요 종파들은 대부분 이 시오니즘이라는 정치 프로젝트에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개혁파, 보수파, 심지어 정통파 유대교까지도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랍비들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었거든요. 성지로 돌아가는 건 인간이 정치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라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 해결될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내부의 분열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드윈 몬테교인데요. 당시 영국 내각의 유일한 유대인 강요였어요. 그가 벨푸어 선언에 항의하면서 한 말입니다. 나는 영국인입니다. 여기는 내 조국이 아닙니다. 내 조국은 영국입니다. 이 한마디가 당시 유대인 사회가 이 새로운 정치적 아이디어를 두고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갈등했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자, 이제 정말 역설적인 지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반유대주의의 역설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가장 도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시오니즘과 반유대주의 사이에 아주 기묘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드윈 몬테규가 벨푸어 선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서를 냈는데 그 제목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국 내각의 반유대주의에 대한 고발.
그의 주장은 이랬어요. 이 선언은 마치 영국에 사는 유대인,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은 진짜 영국인 프랑스인이 아니라 그저 팔레스틴에 속한 이방인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유대주의적인 행위라고 비판한 겁니다. 심지어 현대 정치 시오니즘의 창시자인 테오도르 헤르츠조차도 자신의 일기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반유대주의자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동맹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말 냉혹한 현실인식이 담겨 있는데요. 반유대주의자들은 유대인이 유럽에서 사라지길 바랐고 시오니스트들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가길 바랐죠. 목적지는 다르지만 유럽을 떠나라는 점에서는 기묘하게 이해관계가 일치했던 겁니다. 랍킨 교수는 이 지점에서 반유대주의라는 단어의 의미가 지난 100년간 어떻게 완전히 뒤집혔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100년 전에는 유대인에게 넌 영국인이 아니야, 팔레스타인으로 가 라고 말하는 게 전형적인 반유대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떤 유대인이 나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너는 반유대주의자 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역전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잡한 역사적 배경들이 오늘날의 정치 현실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현대 시오니즘의 권력,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로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삭스 교수는 이 로비의 구조를 크게 3가지 축으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입니다. 미국 정치에 국가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둘째는 시오니스트를 지지하는 거물급 재정 후원자들입니다. 수억 달러를 정치 캠페인에 기부하는 부유한 개인이나 가문들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바로 기독교 시오니스트 로비입니다. 수많은 신도를 거느린 대형 교회들이 거대한 투표 집단이자 막강한 자금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기독교 시오니스트 로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숫자로 볼까요? 존 헤이기 목사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내 기독교 시오니스트의 수가 무려 5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약 1,50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지 감이 오시죠? 미국 내 지지 기반만으로도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3배가 훌쩍 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논의를 거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구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분석한 학자들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이 구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시오니즘이라는 정치운동과 유대교라는 종교 및 민족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 바로 이 점이 전 세계 유대인들을 오히려 더 위험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는 이런 혼동이 유리할지 몰라도 결국 한 국가의 정책이나 행동에 대한 비판이 유대인이라는 민족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시오니즘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정치 이념이라는 것. 여기에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독교 시오니즘, 세속적 시오니즘 등 다양한 흐름이 존재하죠. 반면 유대교는 고대부터 이어진 종교이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의 민족 공동체입니다. 이 둘은 결코 동일시될 수 없으며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분석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오늘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시오니즘과 유대교,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쟁과 대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을 통해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